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8월 6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국방론편 곡줄 하나 골랐습니다. 자, 지금 지구적으로 중요한 일이 한반도 근처에서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게 대해서 정치적으로 주안점이 되는 내용, 또는 문화적으로 주안점이 되는 내용.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국방이라는 관점에서 주안점이 되는 그런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호주에다가 그들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자초지종을 과거에 보도됐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미국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처음으로 이 미사일 배치를 아마 이야기했던 것은 트럼프 1기 때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2019년 정도니까. 자, 이것을 그 맥락만 이어서 구설을 실로 끼워서 보면은 미국의 입장, 그리고 한국을 대하는 태도, 한국과 한 합의,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합의를 해준 것은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이라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이런 보도가 난 겁니다. 오늘이죠. 예. 미국이 호주에 다크 이글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했다. 대중국 방어선을 구축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사뭇 느낌이 많이 다르실 겁니다. 먼저 다크 이글이라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체가 별로 알려진 건 별로 없어요. 볼게요. 2023년부터 배치가 됐고, 앞에 이제 활공형 극초음속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 벌써 지금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에서 나왔고, 북한도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극초음속이라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탄도미사일 있잖아요. 그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그때 대부분 다 극초음속이에요. 예. 근데 그것은 동력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떨어질 때쯤 되면은 그게 마하 한 3에서 마하 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진입했던 고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럼 다 극초음속이죠. 마하 5 이상은 다 극초음속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서 우리가 보통 극초음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웬만한 탄도탄은, 중거리 이상 가는 탄도탄은, 소위 말해서 그 IRBM이라는 거는 거의 다 전부 다 극초음속이다. 그런데 요즘 말하는 극초음속은 뭘 의미하느냐? 단순 탄도탄 궤적으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또 과거에 퍼싱2 미사일이나 이스칸다르 초기형처럼 가운데보다 한번 딱 꺾는 거, 한번 들컥 하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과거에 대공 방어 시스템은 막기가 어려웠다. 왜? 탄도탄 궤적을 예측하고 미래 방향으로 쏘기 때문에, 요격탄을. 그래서 그거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냐? 일반 탄도탄도 대기권에 진입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날개가 달린 게 많아요. 탄두부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뭐냐? 우주 공간을 날아올 때, 예를 들어서 고도 40km 이상을 날아올 때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일반 탄도탄이에요. 자, 로켓이 분리되고 진입을 했다. 대기권 내로. 그때 날개가 달린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공격의 마찰을 이용해서 방향을 자주 많이 바꾼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한 번 딱 바꾼다. 프로그램되어 있던 것처럼. 옛날에 80대, 90대 나왔던 퍼싱2나 이스칸다르 같은 거는 초기형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바꾼다. 그래서 요격 미사일이 요격하기 엄청나게 힘들다. 특히 과거의 요격 시스템은 요격이 안 된다. 이게 요즘 말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정의입니다. 게다가 지난 이란이 한 것을 보면은 뒤에 조금의 로켓 추진 장치가 들어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것은 대기권 내로 들어와서 방향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많이 줄게 되고, 또 방향을 바꾸거나 날개가 달려 있으면 더 속도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그걸 상쇄해서 속도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속도의 변속을 하는 거죠. 변속을. 자, 위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속도까지 높낮이를 조절한다. 빠르고 느리고를. 뒤에 로켓 추진제 같은 게 붙어 있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저는 그 정도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 탄도탄을 개량한 거고 북한도 그걸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이란도 이번에 많이 썼어요. 이란이 이번에 이야기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런 류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고고도로 날아올 때는 에로 미사일이나 이런 거에 요격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일단 대기권에 들어왔으면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뭐 당연히 아이언돔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로 올라가는 게 활공형입니다. 고도 100km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 탄두가 분리되고 내려옵니다. 떨어지면서 한 40km쯤 되면은 이제 대기권을 만나게 되거든요. 강한 충격이 있고 그게 큰 막이에요. 자, 그것을 접시 띄우기 하듯이 땅땅땅땅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게 아방가르드라는 게 있고 미국이 다크 이글도 그런 유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활공형 극초음속. 자, 이거는 당연히 날개가 있으니까 방향은 더 예측하기 어렵죠. 날아오는 동안도 예측하기 어렵죠. 근데 이것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에 비해서 약점은 뭐냐면은 일단 처음에 쏠 때 고도 한 100km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반 탄도탄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 같은 촘촘한 이제 정찰 위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바로 발사가 포착이 된다는 점이 있어요. 자, 반대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그냥 우리 크루즈 미사일 쏘듯이 처음부터 저공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활공형 미사일은 자체 동력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대기권 내려 들어오면 방향은 좌우자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속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요격 시간이 길다는 거죠. 무조건 현란하게 움직이겠죠. 자, 그에 반해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즉 지르콘유죠. 네, 지르콘유는 끝까지 가속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고도 30에서 40 사이에요. 자, 패트리엇도 안 되고 패트리엇과 사드 사이를 교묘하게 들어가는. 네. 자, 그래서 기술적 발전 단계를 보면 지금 이란이 이번에 많이 사용했던 그런 이제 탄도탄을 개량한 날개를 달아서 개량한 또 추가 추진제를 붙여서 개량한 그런 극초음속이 첫 번째고 제일 쉬운 단계고 그 다음은 활공형입니다. 미국이 한 거. 그 다음 제일 어려운 게 지르콘유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에요. 기술적으로 다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미국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하려고 하다가 트럼프 일기 때 지금 포기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낙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이걸 배치하겠다. 미국 외에 배치한 것은 처음이다. 사거리가 2,800km다. 최대 속도 마하 17. 저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도립 속도가 마하 17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거꾸로 역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정도면. 네. 이게 특별한 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일단 목표에 맞을 때쯤 되면 속도는 마하 3에서 마하 5 정도로 훅 떨어져 있을 것이다. 날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속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왜 감속이 많이 되니까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어요. 예. 자, 이게 사거리가 2,800km라는 게 꽤 중요한데 이것을 호주에 그럼 대중국 방어선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호주에 배치를 하면은 중국의 위협이 안 돼요. 이건 공격 무기잖아요. 중국을 타격을 못 해요. 중국이 2,8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저기서는 대중국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뉴스에서는 이야기했지만 공격 무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말장난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다고 봅니다. 저는 말장난이 계속 유효할 수 있는 시간은 왜냐하면은 전 세계 많은 뉴스가 그냥 동시에 공개가 되고 있고 앞으로 AI가 발달하면 번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정교해질 거거든요. 이것도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AI 하겠다고 세상에 달라들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내 뉴스만 듣고 세상을 판단하지 외국말로 된 건 잘 모르잖아.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7, 80대식으로 보도를 하고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공격 무기라니까요. 네. 자, 그러면 미국이 왜 호주까지 가서 이런 걸 했냐? 중국을 공격하지도 못하는 건데. 예. 이것은 미국의 전략이 새로 바뀌었다. 그것을 새로 이행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것은 여기서 발사하는 게 아니고 여차하면은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겨 놓겠다라는 이야기 정도로 들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초에 있는 뭐라고 할까 탄약고로서 지금 호주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그 위에 뭐 괌이나 오키나와 이런 미군 기지 다 있잖아요.
그리로 옮겨가면 사정권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첫 단계로 이걸 했다. 그러면 실전적으로 틀을 막는 건 누가 할 건데? 한국군이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어떻게까지 뭐 채널에서 쭉 드리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거 볼까요? 현무 2C라고 요까지는 공개가 됐어요. 그다음 뭐 현무 4, 뭐 현무 5,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공개가 안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죠. 현무 2C만 잘 보세요. 이거 몇 년 전에만 해도 우리 감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대상 극초음속 미사일 그겁니다. 탄두에 날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분명히 몸통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현무 요 전에 것들은 이스칸다르하고 거의 같은 모델이거든요. 그거는 몸통이 분리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몸통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날개가 달린 겁니다. 좀 더 고고도로 올라갈 거예요. 아마 사거리도 좀 더 길 거예요. 공개는 안 됐지만 여기서는 800, 1000 돼 있지만 저는 이거보다 넘어선다고 봅니다. 자, 이것은 똑같습니다. 대기권에 진입한 후에 날개가 있으므로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꾼다. 그래서 상대방의 요격탄이 맞추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는다. 자, 여기도 우리도 이란처럼 안에 조그만 로켓 추진대 같은 게 추가로 들어있을 수 있어요. 큰 돈 안 들이고. 그러면서 속도를 조절만 하더라도 그것만 하더라도 방향 더하기 속도가 변화까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격 시스템이 힘들 거예요. 자, 우리 현무 2C가 그 정도고 요 다음에 나온 뭐 현무 4, 현무 5, 현무 3는 순항 미사일이니까 거기에서 SLBM 말고 비공개로 처리된 거 성공했다고 나온 거. 그래서 뭐 탄두 중량이 뭐 2톤이고 저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걸 두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완벽한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북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완벽한 활공형, 미국 같은 거 저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다 탄두를 시험을 했거나. 예,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우리가 완벽한 활공형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우리도 한국판 지르코는 우리 개발이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 빈틈이 그거예요. 아니면 다탄두를 실제 실험했을 수 있고, 미국도 지금 이 활공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잠수함에도 싣고 싶어 하거든요. 같은 버전을 잠수함용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것도 그립은 공개됐지만 실제 미사일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활공형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기형 극초음속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이런 현무 2C도 있다. 즉, 다 망라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기술적으로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서 호주에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한 것과 관련해서 거의 같은 날 이런 보도가 났어요. 이거는 좀 냉랭하게 적어놓은 건데 사실은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미 국무부 차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소위 실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국이 북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게 연합뉴스에서는 정상회담 안보 청구서를 예고했다. 뭔가 걸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져요. 자, 이것은 뭐냐? 한국이 방위비도 GDP 지금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큰 시비 걸릴 거리는 없고, 이것은 뭐냐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중의적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한국이 북한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 이 말은 미군이 안 도와줘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100% 다 미 국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에 앞서 국무부 차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국방부 차관에 근데 이 또한 북한을 목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실제 내용은 이걸 중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말이에요. 북한의 방어에 주도 역할을 한다. 미군이 필요 없다. 최근 미군 철수 이야기 계속 나왔죠. 예, 미군 철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투병력을 2사단 2만 명. 그래야지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게 뭐 미국 의회가 반대하니 어쩌니 하지만 그것은 관철시키면 설득시키면 바로 넘어와요. 미국 상원 의원들은 모릅니다. 지금 무슨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국의 이해관계에 절대적이다라고 트럼프가 한마디만 하면 좀 더 깨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군 철수에 대한 당위성이 되고 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한국이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절대 아니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하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고 북한은 개발을 원하고 미국은 북한 개발을 더 원해요. 북한보다. 우리도 엄청나게 원하고 세계가 원하고 푸틴이 원하고 유럽이 원해요. 원하지 않는 나라는 세상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국의 7함대 역할을 우리가 대신해 주겠다. 예, 7함대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쪽의 전력이 훨씬 강화되는 거예요. 미국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미국은 힘을 자꾸 죄송합니다. 빼야만 되는 입장인데 몸이 쇠약해졌는데 자, 그 점까지도 이것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중거리, 그러니까 2,800km짜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호주에 배치됐다는 것은 2019년에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맺었던 중거리 탄도탄 조약인가 그걸에서 빠져나옵니다. 파기를 하고. 왜냐하면 중국의 무장이 강화되고 있었는데 중국은 러시아하고 친구고 미국은 중국하고 적인데 러시아와 묶인 관계 때문에 중국을 위한 무기를 개발하지 못한다. 이런 딜레마에 빠졌었단 말이에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조약을 파기하고 나간 겁니다. 트럼프가. 그러면서 지금 이 미사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마 개발 중이었을 거예요. 2019년에 파기하고 나갔으니까 트럼프 1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사일의 배치 지역으로서 어디를 언급했느냐? 한국이나 일본 이야기했어요. 한국이나 일본. 그때 우리 정부에서 분명히 언론에 보도는 안 됐지만 강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일본도 절대 좋은 느낌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입장은 딱 그래요. 사드 하나면 충분하다. 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너희가 그걸 우리한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래 조건 그리고 그때 우리 모든 무기를 다 보여줬잖아요. 극초음속 미사일 또 보여줬고 램젯 기반의 대한 미사일도 있음을 그 극비 무기를 다 보여줬어요. SLBM 성공하는 거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미국이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돈만 들어가고 성과가 안 나오는 해봤자 너무 비싸가지고 몇 개 가지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미사일을 우리는 개발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갖다 샀으면 되겠다. 지금 미국 군함들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거랑 같은 컨셉이에요. 그때 그렇게 추정을 했더랬거든요. 제가 아니 러시아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 무기를 미국이 포기를 한다. 저렇게 쉽게 몇 번 해봐서 안 된다고. 자, 그런 거랑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반도 내지는 일본에 배치해서 중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정권에 두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목적에 부합하죠. 자, 그게 3, 4년 전, 죄송합니다. 벌써 한 5, 6년 지났네요, 벌써. 5, 6년 전의 이야기인데, 실제 트럼프 2기에서 그 실행에 옮길 때는 어디에 배치를 했느냐? 후방에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전방의 후방이죠. 호주에. 자,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군사적으로 중국이 미친 짓을 만약 하게 된다면, 불가피한 일이 발생한다 했을 때,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때려줄 수 있는 이상의 능력을 최소한 한반도가 가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은 빠질 수 없으니까 후방에서 있다. 이것이 앞으로의 한미의 군사적 동맹, 인도태평양 전략에서의 협조의 틀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자임했다. 북한과의 거래를 조건으로. 이것이 향후 동북아에 있어서의 한미 군사동맹의 근간이 된다. 한반도에 국한된 게 아니다. 미 국방부 차관의 말도 그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사단의 전투병력을 빼도 대중국 전선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것이 문재인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거 이상 가게 해줄게. 너희 7함대 못하는 거 우리가 해줄게. 그렇지만 너희 급할 때는 같이 해줘야 돼. 당연히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크 이글이라는 이 극초음속 활공형 미사일이 호주에 배치됐다고 봅니다. 상징으로서. 미군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원래
한국이나 일본에 하기를 원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쇄시키고 남는 대응 수단이 한반도에 있다. 남한에 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 푸틴이 북한하고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시진핑을 안 만나요? 이 말은 뭐냐? 남북한이 소통이 된다 그러면은 북한이 미국의 편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적나라하게 서지는 않죠. 그렇지만 러시아와의 이미 투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러시아가 북한 쪽에다가. 시진핑은 북한에 해준 게 없어요. 그냥 만지작거리는 거죠. 죽지 않을 정도만 도와주는 것이죠.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사냥개로.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의 편에 선다는 게 들어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일본을 배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마라. 뭐 경제적 파트너로서 이웃 나라 간에 한미일 경제 블록 그건 좋다. 그렇지만 우리랑 같이 총을 들고 같이 전선에 나갈 소리는 하지 마라. 우리는 일본을 그 정도까지 믿지는 못한다. 그것을 납득시키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북한이 우리 편에 선다. 북한이 쌈 잘하냐? 쉽게 이야기했어. 일본이 쌈 잘하겠냐? 자, 여기에 승복했다고 보고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다. 푸틴이 크게 한수를 둔 거다.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을 한 것은. 그리고 그때 병사를 보내서 쿠르스크에 600명이 사망하고 몇천 명이 부상을 입었죠. 자,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거꾸로 확 뒤집으면 미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 그래서 사드를 이어서 한국에도 기웃거렸던 이 미사일이 호주로 가서 박히게 된 겁니다. 자, 호주도 부담이 없어요. 싫지요, 호주도. 그런데 어떤 틀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자기들도. 방어력이 변변찮잖아요. 진짜 외떨어진 섬이잖아요. 호주라는 대륙이. 그리고 그 미사일이 중국을 타격할 수가 없어요. 사정거리가 짧아서. 그러면 이것은 병참 기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중국이 엄청나게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블록에 호주가 속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한반도나 일본에 들어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조율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 중국 것도 맞춰주면서 우리가 그걸 자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절대 중국 갈 일이 없다. 자,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을 요구하러 왔던 낸시 펠로시 22년 8월 달입니다. 만나면 거부했죠. 거부하고 당시 박진희 외무장관, 요즘 다시 특검에 불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인지 모르겠지만 박진희 외교부 장관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의 왕이와 외교부 장관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주말에 낸시 펠로시를 안 만나주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한 일이 그 일이에요. 그렇게 게으른 친구가. 그래서 모르겠습니까? 중국 쉽게 말씀드리면은 중국을 이 지역의 형님으로 모셔줄게. 즉 미국을 버리고 니한테 붙을게. 그 얘기 한 거라니까요. 그때 완전히 돌아선 거죠, 미국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안보 청구서 이런 것은 지금이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이것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닙니다. 북미 종전선언의 핵심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미팅이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일본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정거리 1000km,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정거리를 1000km로 늘린 미사일을 구마모토에 금년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것은 이런 쪽으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네. 자,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미사일이라는 게 국적을 가려서 맞추고 안 맞추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양도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묵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트럼프 체제에 와서는 기존의 한미 군사동맹 그리고 미일 군사동맹의 틀로서 간다. 즉 한미일이라는 강한 연대는 없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도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한다. 네. 그렇지만 주는 당연히 한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을 또 하나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조그만 신호로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지난주 정도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호주에서 미국과 같이 하는 군사훈련이 있습니다. 탈리스만 세이브라는 거. 여기에 지금 우리 마라도함이 우리 K2 전차 몇 대하고 K9 자주포도 싣고 가고 해병대도 가고 공군도 가고 특전사도 가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군이 모두 다 갔어요. 한 2달간에 걸친 그 여정이었는데 이게 경련으로 하는 행사라고 그러거든요. 19개 나라가 참여를 했다는데 요번에 방송을 타는 걸 좀 보니까 거기서 K2도 참여하고 해병대, K9, 특전사까지 들어가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것이 지금 오늘 제가 쭉 드린 말씀 맥락에서 기인을 한다면 과거에 탈리스만 세이버라는 훈련에 우리가 몇 번이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모든 장비를 다 가져가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특전사, 공군도 갔다고 그러고 해병대, 해군이 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살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각 호주 대륙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파병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군들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엮여져서 파병군이 형성이 돼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렸잖아요. 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군이 주력이 된다, 이 지역에서. 중국군을 견제하는, 미국은 약간 후방으로 빠진다. 이번 미사일 배치가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미국이 우리 증가된 해군력을 예를 들어서 항모 같은 것을 주둔할 수 있게 미군 기지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을 설득해 준다. 그리고 우리를 대비를 시킨다. 이제부터는 이 친구가 내 후임으로서 이쪽에 교통정리해 줄 거야. 그것도 경찰 노릇을 할 거야. 예. 대비시키는 그런 무대가 탈리스만 세이브가 아니었느냐. 여기서 살만 붙이면 된다. 원정군이라는 게. 자,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이번 마라도함의 함장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글자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크게 옮겨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통합된 전투력을 해외에 투사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실제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 이 말은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 미니어처로 간 거예요. 축소판으로. 근데 얼개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핵심적인 얼개는. 이것을 나중에 확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군. 이게 대양 해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대양 해군을 위해서 안 갖춰진 전력이 있죠. 최소한 미국 7함대랑 대등한 수준의 전투력을 가져서 1대1 합동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것이 제가 보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은 기존의 얼리에를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라는 것은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전쟁에 싸웠잖아요, 우리가. 그 휴전 상태잖아요, 지금. 중국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도 서명했으니까. 이까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중국도 러시아랑 또 훈련도 하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물으면 아니야. 이게 통상적인 그거야. 우리 잘 지내자. 경제에 우리 서로 중요하잖아. 동북아의 평화 중요하지. 또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통일 지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래서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자, 미국 가가지고 기분이 좀 너무 좋았는지 아니면 미국 쪽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중국을 좀 욕을 해라. 그래서 너한테 그것이 네가 우리한테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이런 쪽으로 압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런 것은 말의 실수라고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게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꽤 경계가 해야 될 것 같다. 국제법 준수 촉구할 것. 이거만은 뭐냐면 이게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돌려서 말을 했지만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중국은 깡패 국가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초대박 실수죠. 아무리 내용이 이래도 외교적 수사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외교부 장관이. 이런 거는 큰 실수라고 보고 저는 이 사람이 단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처신을 이 정도밖에 못하면 어떤 압박 속에서 이걸 미국이 나한테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외교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중국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특사도 못 보내고 결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중국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인데 미국과의 게임이 급속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확 바뀔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장기적인 포석이라면 과거에 하던 식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되게 신속하게 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여기서 늦춰지고 있거든요.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죠. 근데 그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 뭐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한미동맹 기반 한중 발전 추구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말하면은 미국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줬지만 미국 사람한테 신뢰를 오히려 얻지 못하는. 아, 너는 그랬구나. 역시 너는 생각이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군.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교장관직을 계속 수용하기는 어렵겠다고 보는 거예요. 자,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 눈에 띈 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미국의 사드가 빈 창고 고민. 이번에 뭐 이스라엘 방어해주면서 좀 썼기 때문에 동이 났다. 그러면서 제 눈에 띈 것은 발당 가격이 나왔네요. 1270만 달러였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냐? 한 발당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10발을 쏘면 2천억이고 100발을 쏘면 2조예요. 네, 지금 몇백 발 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사드 포대가 2개를 추가로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한 뭐 100발, 100여 발 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은 사드 레이더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 레이더가 이란이 첫 번째 공습할 때 극초음속 미사일 맞고 파괴됐죠. 예. 미국 전체에 사드 포대가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제 기억으로는. 한 자릿수예요. 그 중에서 2개를 보낸 거예요. 자, 이거 로키드 마틴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뭐 1년에 공급되는 물량이 보니까 10에서 15발 사이에요. 그러면은 이란을 이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요격률은 훌륭했을지 모르나 이란의 미사일은 몇십만 달러예요. 몇십만 달러. 정말이에요. 극초음속 미사일 그게. 그거 장기전으로 가면 못 이겨요. 일단 돈은 있다 하더라도 무기를 빨리 못 만들어내요. 자, 이것은 거의 생산 라인이 닿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드를 주문을 하게 되면 레이더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운용 유지가 안 돼요. 필요할 때 미사일이 안 와요. 값은 비싼데도. 돈 더 주겠다 그래도 못 만들어요. 이게 미국 방산업체의 큰 맹점이에요. 그들은 계산 끝난 거예요. 또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미사일 만들자 그러면 처음부터 또 새로 다 갈아 마셔가지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요. 그럼 폼은 딱 잡고 또 생산에 닫아버려요. 그냥 장기적인 전투가 없을 거라는 전제로 하고 폼 잡는 무기만 만드는 거예요. 고가로. 미국은 군은 덜컥덜컥 사주고 그게 군산복합체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그게 또 다른 핵심은 뭐냐? 전쟁 수행 능력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못 이기게 해요.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드에 생산량이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종섭 국방장관 그걸 할 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LSM도 이와 유사한데 왜 꼭 사드를 고집하냐? 사드는 생산량이 닫혔다 하던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의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시간을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든지, 돈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이종섭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제 에로우 미사일도 있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왔던 정권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LCM으로 대체하고 지금 LCM2로 가면서는 사드의 능력을 넘어서게 돼요. 복합적으로. 뭐 대응 고도도 뭐 그 이상으로 되는 것이고. 그 비용 어떻게 될까요? 천지차입니다. 예. 자, 또 다른 눈에 띄는 뉴스가 이겁니다. 오늘 났던 거고, 미국 보잉의 방산 부분이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3천 몇백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데 29년 만에 파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임금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잉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보잉 737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게 4조 원인가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 50여 대의 F-15 전투기를 A사 레이더로 갈아 끼우고 뭐 최신 항전 장비 넣고 하는 뭐 전자전 장비 갖추고 하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비싸게 주고 하는 겁니다. 난색을 다 표명했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이번에 덜컥 해준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한참 진행 중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발을 뺄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발을 뺄 수 있는 부분도. 그래서 발을 빼면 몇 조도 절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되는 것만 한다든지. 좀 업그레이드 부분을 줄여서, 그리고 향후 그것은 보잉이 망하거나 되면 우리가 직접 하든지, 그런 길이를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계약 기간이 늘어지려면 어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잉을 위태위태해요. 자, 그다음 요거 약간 정치적인 부분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미국 관세 후폭풍의 고용 환파, 이거 물가 올라갔을 거잖아요.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미국은 평생 달러의 강세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물건을 사왔지만 자체 내에 생산 기반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약해지는 겁니다. 사상 누각화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탄탄했던 기반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콘크리트였는데 그게 돌덩이로 자갈들의 모형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이제 모래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수순이죠. 그래서 고용 환파 이게 돼 있는데 조작이라는 트럼프 이렇게 맞서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미 바이든 때 많은 데가 망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 맥락을 안 놓고 보면 그냥 상대방 말 다 믿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호주에 미사일 배치했다는 것도 그 이전에 2019년도에 트럼프 1기 때 하려고 했던 거와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사이가 어떤 스토리들로 어떤 걸로 채워졌는지, 미국의 작전 변화에서 많은 걸 시사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과 결부시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바이든은 이 수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서 정부의 재정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래서 GDP가 정부 지출로 충당이 됐고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어려웠어요. 자,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거품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로 다가오는 건데 바이든 때보다 훨씬 나쁜 거는 별로 없어요. 제가 봐서 똑같이 나빠요. 똑같이 나빠요.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공격적으로 뽑거든요. 바이든 때 그 어디에도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막 거론되잖아요. 자, 이것은 그 언론으로 대변되는 그 기득권이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이번에 권성동이 사라졌죠. 저기 통일교에 가서 절하고 무슨 쇼핑백을 2번이나 받아갔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끝까지 말린 거잖아요. 한덕수, 내란 동조 세력까지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대통령 후보 만들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이해가 되죠. 이제는 그가 한 행태를 봤을 때, 즉 대통령이 바뀌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랬던 거잖아요. 트럼프를 계속 망가뜨리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언론을 조종하는 그 뒤에 있는 세력은 그 권성동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막무가내 짓을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국민들이 조금만 구슬을 깨어가면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고 행동들을 하잖아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벌리는 이는 트럼프의 행태가 그런 거예요. 속이고 성동격서식으로 이 주도 세력, 언론 뒤에 있는, 언론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세력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잘못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 힘이 못 모이게 하고, 어떨 때는 국민 여론에 기대기도 하고 상대방한테는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이래 하면서 자기 원하는 바로 가려는 거예요. 뭐냐? 전쟁 없이 다극화 세상으로 가면서 그중에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면서 미국의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틀어막으면서 중국을 누르는 거. 그것이 세계사적 전환이다. 여태껏 인류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구세력과 신세력이 대판 싸움을 한번 한다. 전쟁, 비비리내는 전쟁 하고 신세력이 이긴다. 그렇게 하면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만 절대 기존의 세력이 그냥 물러나는 법이 없었어요. 그게 인류의 반복된 역사였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은 안 진다. 전쟁 없이 배배 꼬아서 털어서 우리는 살아나간다. 이런 처음 보는 작전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중국이 당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노출되는 면이 많고 피해 다니는 거죠. 이렇게 창과 칼 사이를 피해 다니면서 목적을 완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임박했잖아요. 트럼프도 머리에 땀이 삐실삐실 나죠,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에서 중국의 특사를 못 보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몇 달 안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쉬지 않잖아요. 오늘 그 극초음속 미사일 호주로 갖다 놓은 거 보세요. 빨리 그 틀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다음 방향. 이 북미 종전선언 가기 전에 우리 한국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한 일주일 안에 발생할지도 몰라요. 아직도 날짜가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그런데 자, 이재명도 휴가 가서 그 이야기 고민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 미사일 배치를 호주에 배치한 것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